예전엔 전사들이 진하게 화장을 하고 강렬하게 화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가서 자신의 무용을 뽐냈었습니다. 근데 그냥 화장만 진하다고 잘 싸우는 건 아니죠. 수많은 역사 속 전사 중에 무용을 자랑했던 최강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그 직책의 사회적인 책무가 가운데 하나가 전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적용되어 있는 우주적인 질서가 있는 걸 마하트라고 하거든요. 이 마하트를 외세로부터 지켜놔야 되는 게 파라오의 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들은 다 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집트가 안정적인 시기에 이집트를 통치했어도 파라오들은 대부분 다 전사로서의 활약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람세스 2세도 당연히 그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전투죠. 히타이트와의 카데시 대전에서 이 기록이 되게 자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히타이트 쪽의 계략에 빠져서 그러니까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해요, 이집트군이. 근데 그때 람세스 2세가 갑자기 신적인 권력을 발휘해서 그 포위망을 믿을 수 없지. 뚫어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람세스 2세는 시신도 남겨져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건장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싸우기를 잘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마 카리스마와 어떤 지도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소장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럽의 귀족들은 뭐 합스부르크도 그렇고 불과 몇십 년에서 몇백 년 사이에 근친혼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유전자로 약해지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 짧은 시기에도. 근데 이집트는 그 어마어마한 기간을 근친혼을 했는데 그렇게 건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매우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 그 람세스 2세가 왜 건장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람세스 2세는 19왕조 시대의 3대 파라오예요. 19왕조 이전에 18왕조가 있죠. 18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누구냐? 투탕카멘이에요. 투탕카멘은 유전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8왕조가 시작되면서 한 7대 정도를 거치면서 유전적인 질환이 계속 마지막 단계로. 일어나니까 계속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왕조가 싹 교체되고서 람세스 1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위쪽이랑은 혈연 관계가 없어요. 완전 독립돼 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근친혼은 거의 대부분 다 왕실 내에서만 이루어져요. 람세스 1세는 당연히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친혼을 하지 않았었고, 또 람세스 1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그 아들 세티 1세도 이미 이제 있었고, 람세스 2세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아주 1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근친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왕조가 쭉 있잖아요. 근친혼 대체로 맞아요. 위험해 맞아요. 멸망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로 왕조가 이어지다 보면은 파라오들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요. 근데 또 한 가지 참고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친혼이 언제나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바로 이전 시대인 18왕조 시대, 투탕카멘의 그 왕조 시대에 특히 근친혼이 되게 많았었고, 투탕카멘은 또 진정한 근친혼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투탕카멘의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남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근친혼이 있어도 이복 남매들끼리,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른, 아버지는 같지만 그런 이제 남매들끼리 혼인을 하는데, 투탕카멘의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완전 남매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낳은 자식이 투탕카멘입니다. 사실 이 근친혼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중동 지역도 근친혼이 사촌 간 결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왔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 의사가 쓴 논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신생아 중 20%가 유전적 기형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많고요. 영국에서는 심지어는 의원들이 이민자들, 특히 무슬림 문화권에서 온 파키스탄 이쪽에서 이민자들 아이들이 기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집트에서는 지금 나타나요. 현대 이집트에서도. 근데요, 물론 종교도 종교지만 현대 과학으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 지금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도 왜?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슬림 친구들한테 하면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건강하다라고. 예, 그런데 유전이라는 게 건강한 남녀가 만나도 그 다음 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음 거잖아요. 때죠. 예, 이 영국에서도 그게 나왔었습니다. 무슬림 문화권에서 특히 파키스탄 쪽에서 온 아이들의 기억률이 훨씬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근친혼을 한 사람들은 받지 말자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통과가 안 됐고요. 영국에 제가 알기로는 브래드포드라는 곳에 파키스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쪽에 유전적 기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잘하고 있는 거는 이 근친혼 자체를 그냥 우리는 8촌까지 못하게 하잖아요. 안 돼요, 아예. 예. 그런데 자꾸만 6촌까지 내리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8촌. 저희는 8촌까지 됐을 때도요, 신해철 씨 노래 나오고 아직까지 그렇죠. 막 다들 기뻐하고 날
맞아요. 동성 동본 안 됐었어요. 저 예전에 미팅했을 때 왜 꽉끼리 딱 일렬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 과대표가 왜 가나다 순으로 해서 강식끼리 만나가지고 하나가 진주강씨. 그래서 이거 무슨 뭐 같은 파입니다. 인사한 거 안 해줬잖아요. 돼요. 또 마음에 대학 때 들었는데 그렇게 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저보다 학년이 높으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남자가 다 돈 계산하는데 그분 그때 당시엔 계산하시고 그랬죠. 가셨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위 어른이신데. 오, 예,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섞이는 것이 유전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 지금 근친혼은커녕 요만큼의 피도 안 섞이게 만들어 놓은 조선시대의 이런 율법이 고려 초중기만 하더라도 근친혼 많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교적인 가치 체계랄까요? 어떤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우리가 잘 아는 족보라는 체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교의 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어떤 남자 위주의 어떤 세계를 구성하면서 제사 계승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그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순혈성을 유지하는 것 플러스 그 새로운 세력과의 어떤 연결고리라는 거를 경험축으로 아마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게 얻어져야 예, 더 예. 좋아. 남성은 그 하나의 족보 체계로 계속 유지돼야 되지만 여성은 다양한 거리감을 두고 다양한 어떤 종족감을 두고 연결해야 된다는 걸 이미 경험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해외 결혼도 됐어요? 해외까지는 아니지만 예. 이제 그런 그 지역 간의 어떤 지리적인 원근 그런 거에서 가급적이면 먼 집안을 택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또는 우리와 거리가 전혀 다른 집안에서 그런 것이 하나의 경험적 지혜로 그 우리 사회에서 완성된 게 아닐까. 그리고 유전적도 말씀하신 고려 시대의 그 왕실 근친혼 상당히 있던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도 뭔가 문제 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구체화된 어떤 그 자료는 우리가 확립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이게 아마 근친혼이 성행하던 사회들 내에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공식화되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이제 이 왕조의 왕족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 계통이거든요. 중요해요, 근친혼이. 근데 특이한 점이 근친혼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뭐 평민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인 혼 외 자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어떤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홍길동도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뭐 어쨌건 근친혼이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렇게만 뭔가 질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조금씩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7세의 어머니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7세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 그래서 예뻤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 결혼 못하게 했었잖아요, 최근까지도. 네, 근데 대부분의 족보가 조선시대 말기에 사온 건데 사실 누가 진짜 나는 정말 맞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교수님, 조선 말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근친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동성동본은 정말 심했던 게 이게 뭐 그때 제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한번 논의 나오면은 갓 쓰고 한복 입은 그 어르신들 막 올라와서 막 방송국 거의 금수로 만들려는 맞아요.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 90몇 년도였는데 그거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혼인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맞아요. 울면서 신고하시고 네, 막 맞아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어찌 보면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비과학성도 있지만 또는 우리 경험칙으로 유지된 또 과학성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계화되는 과정이 이제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씩 확인되는 것 같아요.